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월 말일이면 미분양주택 통계가 발표되고 그 통계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달 미분양주택 통계가 발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평일 기준으로 해서는 평일 말일로부터 하루 전,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받아들고 여러분께 즉시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옮겼습니다. 바로 즉석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 통계가 보시는 것처럼 전월까지만 해도 6만 3천호대를 기록했는데 6만 1,000호대로 떨어졌습니다. 6만 1,811호로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7만 5천호 정점을 찍었었고 7만 2천, 7만 1천, 6만 9천, 6만 6천, 6만 3천 그리고 6만 2천대로 6연속 미분양주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분양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역시 주택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 그게 미분양주택 건수니까 미분양주택 건수의 흐름을 보시는 것이 매우도 중요하다 강조해 왔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에는 미분양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면서 매매가격이 급등했었고요. 이때가 제로금리를 도입했었던 완화의 시대였던 거죠.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이동했었던 시장,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2년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죠. 다시 돈을 은행으로 이동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산가들의 움직임과 함께 돈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서 빠지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은 이때 미분양주택이 쌓이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 반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을 볼 수 있는, 저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죠. 이 지표와 그 밖에 나머지 거시경제 변수가 톱니바퀴를 이루면서 같이 굴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물가라는 변수, 금리라는 변수, 환율이라는 변수, 경기라는 변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변수, 주식시장이라는 변수, 채권시장이라는 변수,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들과의 어떤 관계성도 충분히 규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주택이 정점을 찍는 구간 7만 5천 호, 이 구간이 소위 매매가격 등락률로 봤을 때 가장 낮은 마이너스 0.48%를 찍었던, 집값이 전주 대비 떨어지는 정도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떨어졌던 구간이 역시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이 또 역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에 달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매매 가격과 수요 공급을 볼 수 있는 미분양주택 건수가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지난 23년 경제전망서에서 이 미분양주택 건수가 6만 5천 호 미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 구간이 매매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1년 전부터. 그 말씀 그대로 지금은 6만 6천 호에서 6만 3천, 그리고 6만 1811호로 미분양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기준선을 이제 밑돌기 시작했죠. 6만 5천 호 정도가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기준선 밑으로 두 번이나 또 감소했으니까 매매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통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만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에서 6만 2천 호로 이렇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시면 여러분 눈에 띄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오늘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자료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전국 미분양주택 건수를 보면 수도권이 7만 6천, 그리고 지방이 5만 4천인데 7월과 비교해 볼게요. 7만 6천인데
7월까지만 해도 88,000에서 줄어든 거예요. 지방은 54,000이었는데 8월 54,135호로 살포시 감소했죠. 54,253호에서 54,135호로 감소했죠. 이제 규모별로 봐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확실히 정점 찍고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거래량이 뭐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도량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시장을 해석하려면 매도량만 보면 안 돼요. 매수량도 봐야 돼요. 매도세도 봐야 되지만 매수세도 같이 봐야 됩니다. 매도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더 강해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하늘색이 22년이거든요. 22년 5월까지 거래량이 좀 늘어나다가, 그리고 22년 5월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죠. 그죠? 쭉 감소세로 전환되다가 23년 1월까지가 거래량의 바닥이었던 거죠. 근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22년의 2월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2년 5월 이래로 다시 가장 높은 거래량으로 전환되는 구간이죠. 6, 7, 8월이. 그죠? 이건 전국이고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사실 그 거래량은 비슷한 흐름인데, 역시 지난 22년 5월을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많은 거래량 데이터를 보이죠. 되셨죠? 그리고 이 거래량도 다시 전국 5년 평균치가 이 주황색 그 색깔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3년 전에 5년 전까지의 어떤 평균치를 보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평균치에 비하면 뭐 다소 이렇게 평균치보다는 밑돌고 있는 현상인 건 맞아요. 특히 2021년, 2020년 거래량이 폭발했으니까요. 근데 상당 부분 평균 수준의 거래량에 가깝게 와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린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죠. 역시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도 뭐 굉장히 강하게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실은 매도량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매수량도 그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반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 그 자체를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여러분께 계속 전주 대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숫자를 해석하실 때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를 해석하실 때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전주 대비 등락률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정도가 굉장히 강할 때가 있었어요. 강하게 떨어질 때요. 근데 마이너스의 정도가 0에 가깝게까지, 마이너스이지만 0에 가깝게까지 등락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서서히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는 흐름인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 가격의 흐름을 볼 때, 오늘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일부가 동하 재테크 포럼 에서 제 오늘 아침 기조 강연을 듣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 거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요청드려 봤어요. 만약에 1000명이 앉아 계셨다, 그 중에 약 70여 분은 매매 가격이 이미 반등했다 손을 들고 계시고, 30여 분은 손을
아니다, 반등하지 않았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손을 들고 계세요. 이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현상이에요. 어쩌면 매매 가격이 반등한다는 이 표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의 반평균 성적을 봤을 때 10명이 다 떨어질 때였어요. 2022년 끝자락 다 떨어질 때였어요. 그러다가 23년 5월 들어서 한 명의 성적이 반등해요. 그러면 성적이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한 명만 반등한 것 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3명이 반등해요. 여전히 성적은 반등한 게 아니에요. 성적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명 이상 반등한다. 10명 중에 과반 이상이 반등한다. 그러면 그 시장의 규모는, 그죠? 그 반평균 성적은 전반적으로 반등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4명의 아이들은 성적이 반등하지 못했으니 무슨 성적이 반등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22년 6월부터 보이시죠? 23년 5월까지를 이 공간의 한계상 다 못 보여드립니다만, 이때까지 보면 22년 6월까지는 그냥 보합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22년 한 9월 정도가 되니까 살포시 하락세로 전환되죠. 그러다가 전반적으로 서울시 각 구별로 강한 하락세가 집중되는 구간이 대략 23년 1월 정도가, 그죠? 이 정도가 가장 전반적인 가장 강한 하락세 구간 아니겠습니까? 23년 한 2, 3월까지, 그죠? 그러다가 23년 4월, 5월쯤 되니까 강한 파랑색이 사라져요. 강한 하락률이 사라지고 최초로 송파구가 플러스로 반등해요. 23년 5월입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시해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그 이후에요. 9월 18일까지의 통계를 쭉 확인해 보시면 송파구가 5월 이후로 계속 반등한 채 움직이고 있고,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양천구, 그 밖에 성동구, 마포구, 동대문구, 광진구, 전반적으로 반등한 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노원구와 중랑구와, 그죠? 그리고 금천구, 동작구 4개 구는 아직 반등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예를 들면 아마도 노원구에 계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이라고 하신다면, 아니 무슨 집값이 반등했다고 그래,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입장도 이해가 가요. 제가 얼마 전에 경익남에 그 물가 상승률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 간의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괴리가 있으니까 그 지표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근데 나의 체감은 이래서 시장이 움직인 거 다르구나. 그것을 이해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공부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렇게 7월 31일자로 서울시 집값은 플러스로 반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반등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 동네의 집값은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구나. 그럼 상승 반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진단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분양주택 통계가 매월 말일쯤에 발표되니까 그때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터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만 다루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이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제가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달에 보여드렸었던 역시 미분양주택 통계 5연속 감소라는 그 주제로 즉시 분석이 나갔을 텐데, 그때 제가 제시했던 이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이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보세요. 이거. 여기에서 여기로 전환된 거, 한 달 새. 그럼 보시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하락했던 구가 노원구, 동대문구, 여기 보시면 은평구, 중구, 그리고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그러니까 7개의 집값은 7개 구의 집값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플러스로 반등한 건 여전히 플러스고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7개가 하락하다가 이제는 하락하는 구는 3개가 남은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이 데이터를 보면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하얗다가 얼음물이다가 다시 얼음물이 녹아서 하얘지다가 다시 따뜻한 물로 바뀌는 흐름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시해 드린 것 같은 이런 방식의 기술적 분석을 잠깐 했는데 기술적 분석도 저는 유효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제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주택시장은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굉장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양은 냄비 같지만 똑같은 말씀 드리죠. 이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과 같아서 한동안 따뜻해지면 뜨거울 때까지 따뜻해지기만 하고 한동안 뜨거워진 상태면 잘 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이클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보여드리려면 앞에 보여드렸던 각 구별 집값들, 각 시도별 집값들을 한 숫자로 표현해야 돼. 그게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시장의 흐름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집값 등락률은 반등은 했지만 0.01%로 거의 미미한 반등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3%로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보시면 20년, 21년 동안 매매 가격 등락률이 강한 플러스를 보였죠. 이때가 제로금리 때였고 완화의 시대 때, 금리 인하 시대였어요. 그때 대거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했었던 거예요. 돈의 이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22년 들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또 이동해요? 은행으로 쏠려요. 부동산 시장에서 빠집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로 하락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0.48을 찍었던 이 구간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을 찍었었던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에 가깝게까지 옵니다. 근데 이때는 바닥이 아닌 거예요. 이때도 바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지점의 부동산 시장을 코멘트할 때도 아직 바닥 안 왔다. 아직 바닥 안 왔다. 말씀드렸지만 한 5월 정도 즈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반기에는 상승 반전할 수 있으니 한 중반쯤 5, 6월 정도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집을 알아보실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집을 덜컹 사진 않잖아요. 보통은 2달 정도 이상 집을 보시다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때가 오셨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인 겁니다. 그러면 마침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를 냈어요. 이게 지금 최근 이제 발간 10월 초에 발간이 되는데 지금 이제 모형책이 막 도착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모형책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약 판매 중에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제가 이미 원고는 탈고를 했으니까 이 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돈의 이동을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이라는 그 시장만 보시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이 처해 있는 경제적 환경을 같이 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게 가장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매매 가격 등락률이 뭐 0 이상에서 맴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다시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왜 그런지를 이제 책에다 쓴 거죠.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겠고, 아마도 제가 책 발간 기념 이 북콘서트 같은 것을 열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을 초대해서 서울에서 저녁에 16일이죠. 10월 16일 저녁에
북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고 제가 응답하고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이 북콘서트 관련해서는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 말고 KB부동산, KB국민은행 부동산에서 판단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역시 그 흐름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22년 또 22년 7월 이때까지 계속 높은 지점을 이루다가 가격이 이제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죠. 강한 하락을 보이죠. 근데 가격이 23년 대략 한 7월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합니다. 살짝 상승 반전하죠.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씀 드렸죠. 이게 매매 가격 등락률의 개념인데요. 등락률로 보면 이때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결국 22년 대략 한 5월 정도 즈음부터 하락 반전하죠. 상승률이 강하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최근에 상승 반전한 것을 KB부동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가 어디일까를 보여드리면 대전시가 좀 강하게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2위가 세종시고요. 사실은 서울시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별 어떤 평균치니까요.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가 있고요. 송파구처럼. 그리고 경기도가 뭐 상위 5위 정도 되지만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상승세예요. 현재 23년 9월 말 기준으로 가장 강한 상승세는 1위가 과천시고 2위가 송파구 정도가 됩니다만 시도별로 보면 이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KB국민은행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접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추이를 제시했어요. 매매 가격 추이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5억 6천 정도를 정점을 찍었었다가 이제 하락 반전하죠. 하락세를 하다가 5억 밑으로까지 떨어집니다. 4억 9천, 5억 그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5억 가까이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평균 매매 가격은 대략 4억 9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억까지로 올라간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KB부동산 입장에서도 그냥 중립적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지역도 좀 보여달라, 지역 미분양 주택 좀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것도 마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많이 쌓여 있었던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만한 속도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 그 다음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PPT만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전 집값이 시도별 기준으로는 가장 강한 그 상승세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그래프를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아마도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전시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이게 대전시의 흐름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네요. 그죠? 이게 뭐 제가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대전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오르다가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커서가 보이시죠? 빨간 선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물론 뭐 이번 달 미분양주택이 해소됐다가 다음 달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한 달 한 달의 반응을 보지 마시고 추세적으로 어떠한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미분양주택 건수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그 밖에 여러 지표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간혹가다 뭐 지금까지도 이제 이 영상을, 저의 부동산 시장 분석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이유가 분양률을 줄여서다. 뭐 여러 유명한 이게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분양률을 줄여서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듣고 오셔서 제가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현상이 분양률을 줄여서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미 지난달부터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또 역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 앞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뭐 별게 다 있네요. 제가 오늘 지방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나갔다가 잠깐 들어와서 이거 촬영하고, 그리고 또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기차역하고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영상을 찍으려면 집인 것 같아서 그래도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게 전월까지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75,000호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아파트 건설사들이 이렇게 75,000호였는데 10,000호를 추가 건설하려고 생각했다가 분양률을 줄이죠. 얼마큼? 10,000호 말고 그냥 1,000호만 짓자. 1,000호만 분양하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말고 이거 내놓고 요거만 분양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분양률을 낮췄다는 뜻이에요. 100개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20%, 30%만 분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양률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그 분양률을 낮췄다는 게 추가적인 분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존 미분양주택을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미분양주택이 이만큼 75,000호가 쌓여 있었다면, 거기서 만약에 분양률을 안 줄였다면 추가적으로 분양되는 물량이 10,000호가 되니까 미분양주택이 쌓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다 안 짓고 분양 안 하고 이걸 놓는 거예요. 놓고 요것만 분양하는 거예요. 요것만 분양을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세가 없다면, 자 보세요. 매수세가 없다면 미분양주택은 75,000호에서 적어도 뭐 76,000호로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분양주택이 분양률을 줄였는데도 미분양주택이 해소된다는 얘기는 뭐를 뜻해요? 수요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심지어 일정 부분들은 매도량이 좀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반등하면 매도량이 왜 강해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매도량 가지고만 매매 가격을 결정지으면 다 매도량만 보죠. 매도량은 일부의 데이터고요. 매수세가 그거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매도량이 결정되는 것이지, 뭐 수익 실현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빚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불안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매도량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없다라는 뜻인 거지, 매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강하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 이유 중에 뭐 분양률을 줄여서다. 그러니까 분양률을 줄이든 아니면 뭐 나라가 뭐 그걸 사줘서든 그걸 뭐 임차로 전환해서든 어쨌든 공급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가서 물을 사고 싶은데 물이 한 병 남았어요. 그 물이 한 병 든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강도가 나타나서 그 물을 다 가져가서든,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발생해서 물을 많이 사가서든,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물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해 가시죠?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수요도 마찬가지 오늘 발표됐거든요. 주택가격 전망 CSI는 가계가 생각하는
미래 집값입니다. 오늘 집값이 비쌀까? 24년 9월 26일의 집값이 비쌀까?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게 100을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집값보다 내년 오늘의 집값이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인 거고, 심지어 이 값이 107에서 110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마저도. 그만큼 매수세가 강해진다. 왜냐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매수하고 싶어지죠. 그런 경향이라고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 때문에 조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전세 현상도 역전세의 대란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이 또 올라서다.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다. 이제 또 전세 수요가 많아졌어요. 전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전환된 거예요. 전세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전세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와 전세 가격의 바닥을 찍었을 때 그 격차를 가지고 역전세난을 계산했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다시 그 자리를 향해 올라간다면 역전세 대란은 상대적으로 있기가 힘들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주시는 질문이 금리예요.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잘 안 잡히고 끈적끈적한 물가가 지속된다.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챕터가 레짐이에요. 뉴 레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틀에 우리는 놓이게 돼요. 새로운 체제에 놓이게 돼요. 뉴 레짐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히고 고물가가 지속되니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준금리죠. 시중금리를 보신다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추이,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 그 비용이 이미 22년 10월에 정점 찍었었고요. 그리고는 그 코픽스가 그나마 하향 안정화된 거예요. 그죠? 최근에도 또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다시 이 고점을 향해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미국의 경우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 한 번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 금리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그 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거죠. 실제 코픽스, 단기 코픽스로 봐도 22년 10월이 정점이, 이때가 등락률이 바닥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0.48% 찍었던 거. 이때가 미분양주택이 정점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거시 경제 지표가 같은 경향성의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금리로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82% 정점을 찍었었던 게 22년 10월이고요. 그 이후에는 다소 떨어져서 4.28%입니다.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4.82%에 준하게까지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아까 뉴 레짐이라는 제 표현을 했잖아요. 뉴 레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금리가 높다 낮다 여쭤보면 높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동아재테크 포럼에서 여쭤보니까 100% 다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높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최근에 경험했던 금리가 낮아서예요. 여기 보세요. 2020년. 최근에 경험했던 금리가 너무나 낮아서. 근데 이 낮은 금리가 정상이에요? 이 지금의 금리가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 낮은 금리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 낮은 금리가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낮았던 지점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했으니 지금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금리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높은 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그게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네라고 받아들이는, 익숙해지는, 수용하는 심리가 강해져요. 그게 뉴 레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을 이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히 의사결정을 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초과저축, 우리 한국의 초과저축이에요. 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초과저축이 쌓인 배경은 저마다 달라요. 그쵸? 이게 오로지 뭐 재난지원금이 많이 공급돼서 그것만 가지고 저는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무슨 그 생활난이라든가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지원을 해줬겠어요. 그냥 그건 저축이었던 거예요. 물론 중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큰 효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초과저축으로 쌓이는 게 아니죠. 고소득층의 중심을 중심으로 초과저축이 쌓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 가시죠? 코로나19 중에 아무 경제적 타격도 없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초과저축이 쌓이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2020년, 21년에 재난지원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초과저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둘 다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일 때 초과저축이 활용되면 경제 위기를 버퍼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초과저축이 단순히 101조 원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과저축을 포함한 저축액이 대략 120조 원가량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올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의 성격이 된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또 역시 반등세가 있을 때 초과저축을 갖고 있는 계층은 주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일 거예요. 이들이 다시 한번 돈을 유입시키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거시경제적으로 또 그 판단은 제가 드린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와 한국은행의 판단을 전달해 드린 것뿐이었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의문과 궁금함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속 시원히 저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길 바라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 24년 경제전망 아마 이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텐데 좀 희망하시는 분은 그 예약 구매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진행하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 미분양 주택 건수 분석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